이번 회부터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걸로 두 번째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혼자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놓는 아니에요. 저 얘기하기 별로 없어요. 제가 중간에 말 섞어버릴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나 아프다고요. 아픈 사람 같지 않은데 전혀. 자, 이 책은 벨 에포크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많이 안 보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사는 거의 이 시기에 집중돼 있어요. 인상주의, 상징주의, 다다이즘, 아방가르드 해갖고 요 한 1870년부터 1910몇 년 요 사이에 예술사가 거의 집중돼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시기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자가 이 책의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왜 또 이렇게 많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요것도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힙스터인 박인상 선생님. 제가 힙스터라고 말하기엔 이 책에 언급되고 있는 양반들에 비해서는 몹시 유교 선비였다. 전문용어로 힙선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제가 여기 안에서의 댄디라던가 이 사람들의 유미주의라던가 이런 취향의 문제를 솔직히 따라갈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줄리안 번즈가 집착하고 있는 섹스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취향의 문제이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장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천하제일 관종대회 천하제일 관종대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시대적인 분위기로 펼쳐지고 있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경계선상에서 어느 한 분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예술적으로 천재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천재들과 함께 또 어울렁더울렁 혹은 그들과 질시하고 싸우고, 심지어 여기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결투 횟수.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거든요. 이 시기가 이런 어떤 예술가들의 전성기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결투라는 게 백주대나 돼서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사고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 딱 들었냐면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관종짓 해가지고 어떻게든 남의 관심사를, 이목을 끌기 위하여 이상한 짓을 하면 할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어그로 끄는 행동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서적 분위기가 이 벨 에포크 시대의 총체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나? 근데 나는 아까 드는 생각인데 이 관종짓을 이 시대는 잘못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결투로 불려 나가야 되는. 그쵸. 바로 장갑으로 싸대기 맞고 그러고 나서 너 나와 하면은 안 나가면은 약간 또 내 가오가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 호사가들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분야가 예술이고 내 삶이 예술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거리낌 없이 모든 자기 욕망을 표출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예술의 전성기는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가 약간 뒤집힌 거죠. 예술의 천재들이 많아서 이 시기가 주목받은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워낙에 모든 게 예술이었다 보니까 천재들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단 저는 예술이 왜 이 시기에 예술가들이나 이런 관종들이 많이 등장했는가,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그렇게 되려면 사회적으로 잉여 자원들이 많아야 돼요. 생산물이 넘쳐나서 그 잉여들이 밑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트리클다운 해서 그걸 주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19세기 당시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특히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이 엄청난 자본들을 끌어모은단 말이죠. 그 돈들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흘러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흘러나간 돈들이 상당수가 이런 예술가 연하는 사람들, 힙스터들, 관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종짓을 하는데 쓸 수 있을 만한 잉여적인 자원들이 그때 많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측면 이제 정치 경제학적 조건들이 그렇게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문화적 조건이라고, 사회 문화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공론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활발하게 공론장이 탄생한 건 이전이지만 그때부터 신문이나 잡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책에도 나오지만 이 포치 사진 카드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내거든. 그 초콜릿 회사에서 예. 그런 유명 인사들의 그러니까 무슨 또 연예인도 네. 정확하게 요즘 유튜브 셀럽들이 자기 굿즈 내는 거 그렇죠. 똑같은 굿즈를 그때 이제 이미 자기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이 자기가 찍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냥 셀럽인데 이 사람은 무슨 엄청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셀럽들의 사진을 그렇게 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관종이 그 지난달에 무슨 짓을 했는지 혹은 지난주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순식간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인터넷 시대라는 게 관종을 만들어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순식간에 공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적 조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관종짓을 몰랐을 텐데 그 몰랐을 사람들이 전 유럽에서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 은밀하게 관종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정부 이제는 내가 여기서 빤스를 내리는 순간 모든 유럽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관종들의 관종짓을 더욱더 자극하면서 일종의 관종의 선순환이 일어났다. 선순환. 그게 과연 선순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너지, 확대 재생산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공론장이라는 조건들이 그때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문화적 조건이 있었다. 근데 저도 약간 동의되는 게 뭐냐면 이 시기가 유럽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안에서 안 싸우고 밖에서 싸운 거예요. 맞아요. 식민지 하느라 거기서 싸우느라고 얘네들이 이 안에서는 안 싸운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이 네. 책이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 그게 말하자면 이제 벨 에포크 시대의 어둠인 거죠. 여기는 너무 그림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화려함과 빛의 세계만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시기에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착취하는 자원이 돌아와서 유럽으로. 여기에 잉여 자원이 된 거죠. 그렇죠. 관종짓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거기에서 식민지 착취받는 식민지 사람들이 있었기 이게 때문에. 사실 벨 에포크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벨이라는 게 아름다운 이런 의미잖아요.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시기였는가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컨대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같은 경제학자는 지금 우리 시대의 비참함을 벨 에포크 시대와 비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생산성과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들한테 집중되는 부의 양극화가 가장 극심했고 불평등이 가장 잔혹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유럽의 벨 에포크 시기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구 경제 상황이 그때 당시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벨 에포크라는 말을 굉장히 반어적인 의미로 쓴단 말이죠. 경제학자들 중에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너무 좋았어. 일부 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기였겠죠. 그때 당시 온갖 뭐 그런 짓을 해도 다 용인되고 예술적인 그런 뭐 이를테면 급진적인 아방가르드한 그런 추구를 다 용인해 줬던 시대였지만 사실은 나머지 노동계급이나 그 뭐 예컨대 아웃캐스트라 불리는 비참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인간 이하의 노예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뭐 얘기조차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그런 비참한 시기였다는 거죠. 신기해요. 저는 어쨌든 이게 몽테스키 우 네. 왜랑 헷갈려요. 몽테스키 외랑 다른 사람이죠. 몽테스키우가 여기서 굉장히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후원가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 늘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리고 아무튼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예술 후원을 일종의 국내 식민주의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이 세계의 식민화 다른 이제 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그 후원자들이 몽테스키 우 같은 후원자들이 그 이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을 국내 식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든 게 몽테스키 우랑 들라포스라는 피아니스트와의 관계인데 이 피아니스트가 이제 몽테스키우의 후원을 받을 때는 엄청 막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몽테스키우가 지겨운 거예요. 이 후원을 끊었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얘 삶이 좀 비참해지고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프랑스의 뭐 미국화라느니 물질의 연방공화국이라느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그때 특별히 더 많았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천재적 예술가로 추켜 세워줌으로써
자기 후원을 하는 자신들의 어떤 애호적 세계를 구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만의 어떠한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감각이랄까, 그런 것들을 더 뽐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천재 예술가로 추켜 세움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귀족 후원자들이 이 천재 예술가들의 예술가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상속녀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폴리냐크잖아요. 그렇죠. 거의 40대에 20대 한 중반에 그것도 엄청난 싱어. 그 무슨 그 뭐지? 이거 하는 거 드르륵 미싱 그거 만든 초창기에 그 엄청난 미국 재벌 딸이 재벌 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상속녀들이 당시에 유럽의 쇠락한 귀족 남성들과 결혼하고, 이 사람 폴리냐크는 왕자니까 이 여자는 왕자 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세자 비. 그러니까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또 각각 또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도 이제 행복하게 잘 죽을 때까지 잘 살았다. 그리고 이 여자가 맨날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예술가들 다 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막 매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 상속녀들, 이 미국 상속녀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자원, 뒷돈을 그쵸. 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쵸. 당시에 유럽의 귀족들은 진짜 몰락하고 있는 찌질한 찌질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무튼 뭔가 이제 돈도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폴리냐크 같은 그런 애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술의 자본의 예속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가 또 이 시기다라고도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풍성했지만, 이 풍성함이 바로 예술의 자본으로의 종속의 첫 출발점이었다. 그때가. 그리고 지금은 쓰임 효용이 다하니까 예술은 이제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예술들을 쫓은 거죠. 왜냐면 예술이 자기를 더욱 빛내주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거니까 예술을 쫓았다면, 지금은 예술이 돈을 쫓고 있죠. 그게 오스카 와일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이 책에 따르면 처음부터 자기가 작가로서 잘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맞아. 먼저 셀럽이 되고 난 다음에 작가가 되기로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구자죠, 명작 선구자. 지금의 어떤 예술가들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시기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길디드 에이지라고 해서 도금 시대라고 일명 도금 시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금박을 칠한 시대죠. 이거를 이제 마크 트웨인이 만든 말인데, 그런 책을 냈었는데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데 내부를 뜯어보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비참한 상황. 그 경제적인 상황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석유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락커펠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JP 모건도, 록펠러를 락커펠러라고 발음합니다, 미국에서. 잘났어.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역시 TMI 전문가. 락커펠러. 무슨 얘기 할지 까먹었어. 그래서 금박을 칠한. 도금 시대라고, 길디드 에이지라고 불리는 그 시대가 사실은 유럽으로 따지면 이제 벨 에포크의 시대이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굉장히 이제 자본의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반면에 그 자본에게 착취당하는 민중들의 문제들을 역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불거져 나왔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기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실은 자본, 이를테면 부르주아지들이 예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예술가들에게 후원도 많이 하고, 페이트런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17세기, 18세기에는 귀족들이 페이트런이라고 후원자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예술가나 작가들한테.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중산층 뭐 이런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예술가들한테 막 돈을 주는 거죠. 이런 작품을 써보세요, 아니면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이러면서 굿즈도 막 사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대중적으로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길디드 에이지였고 유럽에서는 벨 에포크였던 것이죠. 요즘에 뭐 어마어마한 또 덕후들이 소위 이제 그렇죠. 연예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개념도 이미 그때 형성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초콜릿 사면 우리로 치면 초콜릿 사면 예를 들어 진중건 나오고, 초콜릿 사면 저기 뭐 유시민 나오고 뭐 이런 상황. 초콜릿 사면 이재용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게 사실은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세계 1차 대전을 향해서 무언가가 폭발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임계점을 임계점을 향해서
서로 이제 그 각국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할 만큼 축적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짱을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세계 대전을 향해서 가고 결국 1차 대전이 빵 터지면서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대공황 패션, 금주법 시대 그런 패션이 이제 그 톰 이후에 브라운의 나오는 시대. 거죠. 그런 거죠. 다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패션, 갑자기 패션 얘기지만 됐어요, 하지 말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계급적인 의미에서의 의복의 구분이 명확했고 사실 이 빨간 외투를 누가 입겠어요. 이거를 서민들은 절대 입을 리 없는 옷들인데 그렇지. 이런 것들의 이제 구분이 대공황을 닥치면서 해가지고 사라지고 워크웨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자 있는 옷들이 갑자기 하나의 패션이 돼서 그렇죠.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제 변화, 엄청난 격변기가 이제 눈앞에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왜 로마가 몰락하기 시작한 거를 오히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로마가 멸망되기 그러니까 전조가 있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럽이 이제 이때 완전히 미국으로 이제 주도권을 뺏기기 직전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한낮에 있었던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줄리안 반제가 얘기하잖아요. 몸을 판 거는 유럽이었다고. 미국에다가 돈을 받고 몸을 판 좀 오히려 유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자본의 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유럽 문명이 거의 끝을 향해서 치달아갔던 그 시기가 벨 에포크 시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끊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